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마음 공부하는 소울닥터 네. 임석범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자, 그 2부의 첫 이야기로요. 정치인 자살에 대해서 네.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네. 자, 우리가 이제 역사에서 기억하는 가장 유명한 정치인의 자살은 네. 히틀러.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한국에서 요 근래 정치인의 자살은 노무현 노회찬. 전 대통령, 네. 노회찬 네. 뭐 이런 부분으로 볼 수 있는데요. 네. 그런데 보통 보면 미국에서 정치인이 어지간한 추문에 휩싸여도 네. 이렇게 자살은 잘 안 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유럽의 정치인도 자살을 별로 안 하는데 네. 이제 이 일본 같은 경우에는 큰 이런 유명 수상급 정치인이 자살한 건 아니지만 그 밑에 있는 정치인이나 네. 또 실무 자급에서는 네. 자살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자, 그런데 한국은 원래 자살 문화가 있습니까? 한국은 자살 문화, 그 명예 자살을 말씀하시는 건데, 예. 명예 자살이 그 일제가 처음 시작할 때 그 최익현 씨, 뭐 이런 예. 분들, 민영환 씨, 예. 이렇게 또 그분 그 생각이 안 나네요. 그 자살하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네. 아, 최익현. 예. 황현은 자살을 했나요? 자살. 그 매천야록 쓰신 그분은 자살했습니까? 네. 예. 그래서 이제 이 조선 말에는 뭐 유교 선비 꼿꼿한 분들은 이렇게 자살을 하기도 했는데 요 근래 한국 정치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전까지 뭐 유력한 정치인, 뭐 검찰에 불려가서 단체장이나 이런 사람이 견디다 못해 자살한 건 있지만 잘 없지 않았습니까? 없었죠. 예. 그래서 이 정치인이 자살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지금 노무현 대통령이나 노회찬 의원 같은 경우는 일종의 명예 자살이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명예의 실추를 못 견디고 또 더 이상의 명예의 실추도 원하지 않는. 그러니까 그 원형은 보통 그 사무라이들, 일본 사무라이들 할복 자살과 같은 부류거든요. 그러니까 주군이 자기가 모시는 주군이 잘못되었을 경우 그걸 모시던 사무라이들이 자살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자살이 없다가 일제 한일 합병 그때 일제 먹힐 때 자살했던 부분이 있고요. 일종의 명예 자살은 결국은 그거거든요. 치욕을 안고 사느니 죽음으로써 이렇게 뭔가를 하겠다. 그리고 그럼으로써 그 다음 자기하고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이 그 업보에서 벗어날 수 있는 면죄부를 줄 수도 있다라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한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지금 이런 어떤 이 혐의 이런 부분 외에 어떤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자살을 한 정치인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보입니다. 일본에 제가 기억하는 이 유명한 자살은 미시마 소설, 미시마 유키오. 일본의 거구 성향의 소설가. 그 사람은 이제 자신의 거구적 소신 때문에 자기 조직을 이끌고 일본의 행정부에 난입해서 강의성입니까? 거기서 자살을 했죠. 할복 자살했죠. 그래서 그 사람이 지금까지도 아주 강력한 이미지를 남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자신의 가치 때문에 자살했다.
그런 경우가 우리나라에는 제 기억에는 없네요. 없죠. 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살을 이렇게 첫 소재로 선택을 한 이유는 지금 적폐청산이라고 해서 이 정권이 많이 과거에 적폐를 청산한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 적폐청산의 유탄이 엉뚱한 데 튀어가지고 지금 노회찬 의원이 그렇죠. 사건에 자살하게 됐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이게 보통 보면 복수는 복수를 낳기 때문에 이 정권도 또한 유한할 거고 그리고 언젠가 이 정권이 또 정권을 잃게 될 것이고 그럼 이 정권에 당했던 사람들이 또 보복을 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죠. 그러면 또 그 보복을 당한 사람들은 똑같은 형태로 부패, 무슨 화이트리스트, 무슨 블랙리스트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깜빵에 가고 또 조사를 받고 이렇게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 사화랑 똑같은 거죠, 지금. 예. 그러면 지금 이제 사화가 그때 보면 네 개 사화가 뭐 거의 연속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지금 한국 사회에도 또 재판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좌파들은 우파 정치인 중에는 좀 자살을 하는 사람이 없다. 왜? 좌파는 명예 자살이라도 한다. 그 차이는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거를 좌파 우파로 구분하는 것은 넌센스라고 생각하고요. 뭐냐면 이제 아까 황 소장님께서 가치 이야기를 하셨는데 가치를 가지고 죽는 것, 그 가치를 가지고 자살하는 거가 드문데 좌파 그룹으로 이렇게 몰려다니는 이 우파 그룹 이렇게 그룹으로 집단적으로 사람들이 모여서 바 문화를 형성하는 그 속에는 가치를 가지고 누가 죽고 그런 건 없거든요. 뭐냐면 바 문화는 제가 이제 바 문화에 대해서 좀 설명을 이제 드리자면 바 문화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된 책이 그 에릭 호퍼의 그 맹신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맹신자. 그 책에 보면 그 맹신자들이 되는 바 문화에 빠지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혐오자로 묘사를 하거든요. 자기 혐오자. 자기를 미워하는 거죠. 자기를 싫어하고. 그래서 자기를 지워버리고 거기에 어떤 바로 생각되는 연예인이든지 정치인을 그걸로 메꾸는 거죠. 그 그룹 안에. 자기라는 존재를 부정하니까 그 자리를 누군가 바로 모실 사람을 그 자리로 채우는 거죠. 아니면 바로 모실 사람이 아니면 바로 모실 이데올로기를 그 자리를 채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극단적인 행동을 합니다. 아주 극렬한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고 예를 들면 테러리스트 이런 사람들이 다 이런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이 그룹 바로 움직이는 거는 굉장히 정상적인 게 아니거든요. 바 문화에서는 개인을 존중해주지 않고 그냥 합리성도 무시하잖아요. 그리고 객관성도 무시를 하고 그냥 그 문화에서 그 사람들이 움직이는 대로 같이 따라 흘러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거는 사람인 이상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다가 저는 항상 그런 것 때문에 어떤 사람을 지속적으로 계속 존경해 본 적이 없어요. 존경을 하다 보니까 저 사람 좀 이거 아닌데? 그럼 말을 안 해야 되는데 또 면전에서 이야기를 해요. 그럼 찍혀요. 그러면 또 다시 바닥으로 추락해서 개고생을 하고 또 겨우 해서 또 갔다가 또 이건 아닌데 하고 그 옆에 있는 놈들 좀 나쁜 놈들인데 하고 이러면 또 추락해요. 근데 왜 다른 사람들, 바라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이 아예 안 들까요? 안 들죠. 어떻게 사람이 맹목적으로 전부를 다 좋아할 수 있어요? 자기를 스스로 미워하고 싫어하기 때문에 자기를 지워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모든 거를 다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입장에서 하는 것처럼 다 받아들여서 그렇게 행동하는 거죠. 저는 과거에 보면 김대중 전 대통령을 좋아하는 사람들, 김영삼 전 대통령을 좋아하는 사람들, 그래도 그 아들들이나 이런 사람을 그 사람들이 아버지가 아들을 통제 못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한 부분에 대해서 명백히 잘못됐는데 그걸 마치 큰일도 아닌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대북 송금 문제만 하더라도 4억 5천만 불쯤 되는 돈, 사실 그 돈에는 국민의 세금적인 성격을 가진 이 정책 그렇죠. 자금 은행의 돈도 있지요. 그걸 박지원이가 혼자 줬을 거다. 이 뻥 아닙니까? 저도 그건 안 그 다음에 법원에서 돈 찾아가라고 했는데 아무도 안 찾아갔잖아요. 121억인가를. 예? 그럼 푼돈에 불과해가지고 주다가 찌끄레기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아무도 잘못됐다고. 거기서 끝이 아니다. 그 뒤는 누구일까? 그걸 말을 안 해요. 빠들은. 그리고 그러면서 전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장님도 호남 분이지만 제가 하나 여쭈고 싶은 게 호남에 살면 햇볕 정책을 다 찬성해야 되고 북한을 찬양해야 됩니까?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장님 호남인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게 굉장히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성을 상실해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집단적인 흐름에 그냥 같이 다 끌려가 버리는 거고 합리성도 상실돼버리고. 그냥 맹목적인, 그러니까 아까 맹신자 그 책에서 나오는 것처럼 맹목적으로 그 사람을 믿고 따르는 거죠. 그 사람이 한 모든 거는 다 좋은 거고, 그 사람이 한 일 중에 잘못된 일이 없는 거고. 이게 뭐냐면,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듯이, 사람 사이에 그 대인 관계를 맺을 때 그 상대방의 좋은 면과 나쁜 면, 좋아하는 면, 싫어하는 면, 그 두 가지가 그 사람한테 다 있는데, 좋아하는 면만 바라보는 거는 그 사람의 전체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부분을 대상으로 관계를 맺는 거거든요. 부분으로 대상을 맺어서 또 그 사람의 이제 나쁜 부분을 느꼈다. 그러면 좋아하는 부분을 없는 걸로 생각하고 나쁜 부분만을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그 사람의 전체를 보지 못하고 나쁜 부분만 대상으로 삼아서 그 사람을 싫어하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이게 주로 많이 나타나는 게 경계선 인격 장애에서 이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저 빠돌이 분들 잘 들으십시오. 경계선 인격 장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를 좋아할 때 막 좋아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거 아니다 해가지고 막 싫어하는 상황, 그런 상황들이 경계선 인격 장애에서 많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지금 인간관계를 경계선 인격 장애는 상대방을 전 인격을 가지고 대하지를 못해요. 한 부분만 가지고 대하는 거죠. 아침에는 그 사람이 마음에 들어서 막 그 사람을 격찬하다가 오후에는 그 사람이 어떤 부분이 잘못됐다고 해서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 연예인들 중에 빠돌이한테 걸렸다가 나중에 안티로 돌변해가지고 그렇게 무시무시하게 변하는 일 당한 사람이 많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의 전체를 통합하지 못하는 상태가 이제 예전 분열의 그 방어 기전을 쓰는 건데 이거는 굉장히 미숙한 방어 기제입니다. 근데 아무튼 우리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맺을 때 성숙한 관계는 그 사람의 좋은 부분, 나쁜 부분을 다 하나로 전체로 그 사람을 만날 수 있을 때 그게 성숙한 거거든요. 그 말씀을 하니까 영화가 하나 생각이 나는데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제일 처음에 이 감독을 했던 영화 아십니까? 그 어둠 속에 벨이 울릴 때. 영화 제목은 들어본 것 같네요. 그래서 영어 제목이 플레이 더 미스티라는 영화인데 이제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방송국에 이제 뭐 DJ 같은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여자들 팬이 있어가 막 이렇게 오고 했는데 이제 여자한테 호쾌가 한번 빠졌다가 나중에 여자가 좀 성격이 이상한 것 같아가지고 위험한 정사하고 비슷하지. 거리를 두니까 나중에 여자가 이제 죽이려고 달라들어가 진짜 개고생을 한번 하고. 미저리 아니에요? 아니 그 미저리가 아니고 어둠 속에 벨이 울릴 때. 그래요?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처음으로 영화 감독을 하고 자기가 주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언제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보면 이게 빠돌이가 그렇죠. 어느 날 이
유혹을 했다가 나중에는 이제 죽이려고 달라드는데 무시무시하죠. 그렇죠. 아무튼 그러니까 바 문화의 가장 문제는 뭐냐면 자기 혐오자들이 다 바가 되거든요. 그래 바로 그 숭배하는 대상이 연예인이 될 수도 있고 스포츠 스타가 될 수도 있고 뭐 이데올로기가 될 수 있고 정치인도 될 수 있는데 그 바로 숭배하는 대상을 무시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못 참는 거죠. 근데 이들의 특징은 뭐냐면 가치를 인생의 중심으로 두지 않고 그 숭배의 대상을 중심으로 놓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가치에 충성을 하지 않아요. 근데 자꾸 바뀌어요. 그러니까. 확인되거나 검증된 사실조차도 부정을 절대로 하고 받아들이지 또 않아요. 숭배하는 사람의 똘마니들이 저지른 사실조차도 끝까지 부인하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평균의 인식과는 굉장히 다른 세계에 사는 듯이 보여요. 그러니까 합리적이지 못한 거죠. 합리적으로 다른 증거가 팩트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광신도처럼 다른 증거들이 확실히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못 받아들이죠. 왜냐하면 그걸 받아들이게 되면 자기는 텅 비어 있잖아요. 자기 혐오 상태로 자기가 없는 상태인데 그 대상을 그걸 대치해서 자기를 채웠던 부분을 또 버려야 되니까. 자기가 그럼 지금까지 미쳤던 열광했던 몰두했던 부분에 대한 부정 못하는 자기 거죠. 스스로가 하기가 너무 두려워져서 그런가. 그렇죠. 못하죠. 그러면 광신도나 바돌이는 거의 똑같아요. 종이 한 장 차이라고 봐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네. 그 참. 근데 지금 오늘 제가 그 말씀드리려는 게 며칠 전에 어떤 분이 책을 하나 보내는데 군중심리라는 책을 하나 보내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책에 보면 군중이 얼마나 이렇게 위험할 수 있냐. 좋은 의미로는 국민이라 그러는데 그것이 이제 어떤 거기에 의식을 배제한 그 사람들의 어떤 이 심리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보통 군중이라고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세상의 모든 이 악이나 정치가 저지르는 악이나 불행의 근원은 대부분 이 군중 심리. 그렇죠. 근데 그 군중 심리의 또 다른 표현이 한국적 표현이 빠돌이 문화. 조금 틀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르봉이 쓴 군중 심리가 나오게 된 그 배경이 그 프랑스 혁명이거든요. 네, 프랑스 혁명이죠. 프랑스 혁명에 대해서 고찰을 해보니까 얼마나 무고한 사람들이 그 군중 심리에 의해서 많이 죽었는가, 그리고 군중이 어떻게 움직였는가. 군중이 움직일 때는 개인 10명이 모여서 개인 100명이 모여서 움직일 때는 각 사람의 그 개인성이 사라져 버려요. 한꺼번에 군중으로. 군중 자체로 움직이는 패턴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개인 심리가 아니라 군중 심리라는 단어가 나오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이 군중이 되어서 군중 심리로 가버리면 자기를 상실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빠돌이도 보면 자기를 그런 상실해서 빠돌이가 되잖아요. 네, 그런 부분은 같은데 조금 군중 심리는 사람들이 이렇게 광장에 모여 있을 때 이렇게 거기서 같이 에너지를 느끼면서, 예를 들면 우리가 몇만 명이 모여서 이렇게 한꺼번에 있을 때 뭐 운동 가요나 이런 게 장엄하게 흘러나오면 갑자기 막 뭔가가 영웅이나 투사가 되고 싶은 욕망이 이렇게 분출되면서 그렇죠. 개인이 없어져 버리죠. 개인이 없어져 버리는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 와중에도 그 개인을 지키려고 하는 것들이 중요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에 그 촛불 시위 이런 부분을 좌파들은 촛불 혁명이라고 합니다. 자, 거기에도 보면 수백만 명이 이제 참여를 했어요. 그 분노는 이제 박근혜 정권에 대한 분노도 있을 거고, 또 일부는 군중 심리라는 부분에 휩쓸려서 자를 일정하게 놓쳐서 그런 부분도 있을 건데요. 여기서 이제 한국의 정치나 한국의 사회의 미래가 매우 우려스러운 부분은 세상이 아무리 복잡하고 어려워도 개인이 각자의 양심과 의식을 지키려고 노력해야지 군중 심리로 휩쓸려 가는 부분이 보편화되면 이제 한국에서 정치 행위라는 것이 가능하겠는가?
자, 주요 정치인 정파 밑에는 빠돌이가 있고 네. 그리고 대중들은 누군가가 조직적으로 선동하거나 이끌고 가는 군중 심리에 네. 굉장히 취약해져 버리고 네. 네. 그러면 그걸 누가 이성적이라서 사회를 지킬 수 있겠는가? 네.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제가 좀 우려스럽더라고요. 한국 그렇죠. 사회가. 그러니까 이렇게 군중이 몰려다니면서 뭔가 이 일이 벌어질 때는 결과적으로 피를 많이 흘리게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이 과연 그렇게 피를 많이 흘릴 만한 가치가 있는가 따지고 보면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아요. 그 르봉이라는 사람도 군중심리를 쓴 르봉이라는 사람도 동의하지 않는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르봉이 군중심리라는 책도 썼지만 혁명의 심리학이라는 책도 썼습니다. 그 책도 이제 읽어보실 만한데 그 책에도 그런 내용들이 다 나와요. 자, 그러면 프랑스에서는 혁명을 통해 가지고 왕조가 뒤집어지고 네. 그리고 이제 또다시 네. 이제 나폴레옹이라는 독재자가 그렇죠. 나오고 네. 또다시 또 나폴레옹의 무슨 조카까지 네, 조카, 네. 황제가 되고 네. 이 혁명의 역전 현상이 일어났잖아요. 그 뒤에는 또 파리 꼬민이라는 무정부 또 네. 조직도 또 점거하기도 하고. 네. 근데 영국은 혁명이 일어나지는 않았지만은 명예혁명 이후로 수백 년간 진전된 점진적인 어떤 그렇죠. 정치 그러니까 이 참정권 확대 그리고 이제 이 민주주의 현대 민주주의의 원형을 만들어가면서 영국에서는 혁명 없이 피를 흘리지 않고 대중이 정치에 참여하는 이 시스템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프랑스는 엄청난 시행착오를 했고요. 네. 자, 이 두 부분으로 봤을 때 이 프랑스의 혁명이 자유평등 파괴라고 뭐 흔히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미화하지만은 툭 하면 자고 일어나면 목을 베가지고 그렇죠. 이놈이 이놈을 죽이고 저놈이 저놈을 죽이고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파벌이랑 대처하는 쪽은 힘이 센 쪽이 무조건 힘이 약한 쪽을 다 잡아 죽였으니까 자코뱅이 실제로는 자코뱅당이 그거를 제일 먼저 시작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 뒤에는 그냥 그 다음 세력들은 그냥 그런 거 가책도 없이 계속 서로 그렇게 되는 거죠. 그 제가 좀 우려스러운 거는 세계 12위의 경제 대국인데요. 한국이 GDP로 보면 12위예요. 근데 이런 나라에서 지금 빠돌이 문화와 군중 심리가 민주주의가 발달할수록 이런 게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이제 새롭게 생겨나가지고 극성을 떨고 있어요. 저는 그게 지금 그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 빠 문화가 더 극성을 확대되는 가장 큰 이유가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본주의의 발달은 더 많이 되고 있어서 더 생활은 윤택해졌는데 각 개인들은 어디에 마음을 붙일 곳이 없는 정신적으로는 허한 상태, 아노미 현상. 그러니까 나인 하프 위크라는 영화 제가 전번에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미키 루커. 극단적으로 물질적인 풍요는 누리면서도 정신적 공허. 정신적으로는 쾌락을 공허해서 쾌락을 끊임없이 추구를 하지만 그 쾌락 후에 허탈감을 어떻게 만회할 도리가 없는 이런 것들이 지금의 그 빠 문화하고 연결된 거 아닌가. 그러니까 뭔가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워졌는데 뭔가 자기가 마음을 붙이고 이 자기 자신을 갖고 나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속이 텅 비어 있는 그런 상태들 때문에 빠 문화가 더 극성을 부리는 거 아닌가 그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는 물질적으로 과거에 비해서 배도 곱던 시절이나 제대로 옷을 못 입던 시절, 저희 어릴 때만 해도 그랬어요. 그런 시절에서 지금에 봤을 때 절대적인 환경은 개선됐지만 그 속에서 또 다른 결핍, 그러니까 양극화, 또 이 불공정성, 뭐 이런 부분에 인간들이 더 담력하게 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분노를 이제 자아를 상실하고 빠돌이 문화나
군중 심리로 이렇게 표출하는 거 아니냐. 네. 근데 이렇게 정신 세계가 허한 사람들이 한국에 많고 자기 자신이 자존감이 있는 사람, 자아를 채울 수 있는 사람, 정체성이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는 네. 한국 사회의 가정 교육이나 학교 교육이나 또 이 경쟁의 어떤 관계나 공정성에서 심각한 어딘가 시스템의 네. 오작동, 네. 고장이 좀 난 거 아니냐 이렇게도 보이는데 어떻게 네, 보세요? 사회 심리학적으로 분명히 문제가 있을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같은 동향이라도 일본은 보면 네. 어떤 한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이 막 들고 일어나서 데모해서 뒤집고 엎고 그러지 않고 네. 철저하게 통제를 유지하잖아요. 네. 중국도 보면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배가 고프면 뒤집지만은 배가 뭐 절대적으로 고프기 전까지는 별로 안 그러잖아요. 근데 한국이 유독 그런 현상이 심한 것 같아. 그러니까 아무튼 그 부분이 그러니까 바 문화 또 군중 문제 이런 것들 그게 이제 대북 그 안보하고도 연결이 되는 것 같거든요. 예. 지금 김정일 백두 칭송위원회라든지 뭐 김정일 환영하는 위원회를 뭐 대학생들이 뭐 70명이 모여서 뭐 광화문에서 사진도 찍고 뭐 그런 거를 하는 걸 보면서 그들이 얼마나 정신적으로 허하면 그런 유혹에 그렇게 쉽게 빨려 들어갔을까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정신적으로 그 허하게 된 바탕이 결국은 우리 사회가 지금 그 토양을 제공해 주고 있는 거 아닌가. 자, 이제 그 아까 김정은이 이야기 조금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김정은이의 성격으로 봐서 네. 저 방남을 할 거라고 보십니까? 서울을 올 거라고 보십니까? 안 올 거라고 보십니까? 제가 이제 김정은의 뭐 자료가 없어서 모르지만 이게 이북형을 죽이고 뭐 고모부를 고사포 총으로 쏴 죽이고 이렇게 측근들을 처형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 쭉 봤을 때는 김정은은 그 편집성 인격 경향이 있는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람들 절대 믿지 않고, 그다음에 꼼꼼하고, 그다음에 자기가 지시한 거는 다음에 가서 또 다시 꼭 확인하고. 자, 그러면 저 사람이 지금 체형이 네. 뭐 아버지나 할아버지를 네, 닮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찌었다. 저는 뭐 그렇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네. 저렇게 체형이 이렇게 지금 한 20kg는 돼 보이지 않습니까? 140kg. 130kg. 예. 그러면 저렇게 체형이 이렇게 되는 데는 어떤 상태라서 저럴까요? 지금 뭐 심리적으로 어딘가가 그거는 뭐냐면 이제 아까 그 이야기랑 좀 다른 이야기인데 의심이 많고 불안한 상태는 어떻게 됩니까? 불안을 어떻게든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예, 불안 처리. 불안한 상태 계속 놓여 있으면 너무 힘들어요. 사람 예를 들면 저희 병원에 어떤 환자가 왔는데 굉장히 불안한 상태에서 왔다 그러면 불안을 어떻게든 줄여줘야지. 줄여주지 못하면 예. 그 환자가 뛰어내립니다. 불안을 이렇게. 불안이 격심한 상태에서는 예. 못 견뎌요, 사람이. 예. 아파트에 뛰어내린다고요. 예. 그러니까 불안을 해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보통 일반적인 방법은 예. 술을 마시는 거거든요. 불안을 술을 마시고 술을 마시면 알코올이 들어가면 불안이 떨어져요. 알코올이 들어가면요. 예. 그다음에 폭식을 해요. 폭식. 예. 막 먹으면 그것도 없으니까. 불안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폭식 뒤에는 또 불안이 찾아오고 그다음에 술을 많이 마셨으면 그 다음날 더 불안해져요. 술을 깰 때. 이게 악순환이 되면서 폭식과 과음이 아마 그러니까 정적들이 나를 어떻게 해코지 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과음하고 또 그 불안을 떨어뜨려주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게 포도당. 그러니까 탄수화물 섭취를 많이 하게 돼요. 단 거. 그게 불안을 떨어뜨리는데 도움이 됩니다. 오늘 저 불안하신 분들은 집에서 그냥 밥만 한 3그릇 먹으면 불안이. 꿀 먹으면 불안이 떨어지거든요. 꿀 먹으면. 그러니까 뭐냐면 그런 식으로 되니까 과체중이 될 수밖에 없죠. 저는 그래서 이 의심이 많고 꼼꼼하고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게 자기가 목표한 대로 이 어떤 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남쪽으로 방한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목표가 연말까지 종전선은 연말까지 무슨 철도 도로 연결 이제 공사를 시작하는 거 이런 건데 그게 지금 안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뭐 김정은은 지금 목표가 미북 회담을 통해서 종전선언 하는 데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되기 전에는 그러니까 미북 회담을 통해서 종전선언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고서는 우리 방안은 하지 않을 거로 보여요. 예.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뭐 이재명이 어떻게 할까? 저기 박원순이 어떻게 할까? 또 김정은이 한국에 올까? 뭐 이런 이야기들 다 이런 어떤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이 살아온 과정과 심리 이런 부분을 통해서 향후의 활동도 예측을 해봤습니다. 자, 이 빠돌이의 오늘 해부. 네. 예. 그 빠돌이 문화를 정확하게 아시려면 그러니까 아까 제가 소개해드렸던 맹신자 에릭 호퍼의 맹신자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 빠돌이 문화를 다른 측면에서 본 그 사람이 있습니다. 에릭 프롬의 자유로부터의 도피. 예. 그러니까 자유로부터의 도피 그 책에 보면 그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히틀러 때문에 자유로부터의 도피를 쓰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자유로워지면 자유로워질수록 불안해진 겁니까? 불안해집니다. 누군가가 통제해주고 그래서 복종의 대상을 찾는 거죠. 그렇구나. 그 자유로부터 도피를 때문에 그런 히틀러 같은 그런 체제가 나치 체제가 만들어졌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에릭 프롬이고, 에릭 호퍼는 자기 혐오자, 자기로부터의 도피죠. 오히려 에릭이라는 이름이 도피구나. 그러니까 호퍼라는 사람은 자기로부터의 도피를 이야기한 겁니다. 네. 자, 오늘 이 자아를 창실하면 맹신도가 되고 빠돌이가 되고 광신도가 되거나 아니면 군중심리에 휩쓸릴 수 있다. 오늘 중요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